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 답이 너무 명확한 거고 폭탄 돌리기의 형태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이 불안감이 실질과 다를 수 있다. 일단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좀 지나야 발휘가 되거든요. 뭐 당장 오늘 정책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의 거래가 멈추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즉각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규제가 일어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 먼저 가서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 때문에 움직이는 과도한 과열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대책이 뭐냐면 대출의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가 들어갔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도 다시 이제 소강 상태로 관망의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이제 관망이었던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과열을 거쳤던 지역들은 정고점 대비 반토막의 가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대출의 규제에도 영향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이후로 뭐 더 가격이 더 내려간다거나 뭐 거래가 더 줄어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들은 이미 그런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가 그럼 사람들이 최대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똘똘한 집을 사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이미 똘똘하지 않다라고 판명돼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된 곳으로 다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해서 정고점 대비 절반인 가격 수준에서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연결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런 시각이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어떤 얘기했던 부분도 결국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대출을 무한히 해줘서 그 올라간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끔 능력을 보완해 주는 것을 계속해 갈 수 있느냐 의 문제가 있고 올라간 금액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시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시장이 이렇게 과열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유동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너무 명확한 거고 폭탄 돌리기의 형태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016년도에 대출의 총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한 1,000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25년 이 돼서 이제 2,000조 가까이, 2배 가까이 대출의 총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형태냐면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동성의 근원 거의 대부분은 대출의 양을 늘려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주려면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와 주는 구조를 끊임없이 유지해 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득 대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이유고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규제를 안 하면 계속해서 그만큼을 더 올라간 기대치만큼 빚을 계속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거고 결국에는 새로 이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환가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가 예전에 대출을 뭐 한 5억 받아서 자기 자본 2억 해서 7억을 주고 집을 샀다면 다음 사람은 뭐 5억이 아니라 6억, 7억을 빌려서 상승한 집을 구입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던 건데 이 이제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부채를 많이 활용한 형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채를 계속 이제 감당하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공급하는 형태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의 안정화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결과적으로는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 사다리를 끊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 플러스 적당한 대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선순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안 꺾여서 지금 이런
수단을 막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가 꺾이려면 시장에서 더 이상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 가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야 심리가 꺾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호가는 유지하고 지금 계속 뭐 대출을 연장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집이라는 게 어떤 자기 자산의 마지막 보루이고 한계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은 집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갖고 있으면 또 정권이 뭐 천년만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규제도 사라질 거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심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먼저 진입하지 않으면 계속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니까 과열이 꺼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심리가 꺾이려면 결국에는 거래가 안 되는 모습, 그렇지만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이제 금매가 체결이 되고, 또 금매로 가격이 내려와도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조금 쌓여가야 사람들의 심리도 좀 꺾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규제를 하면 오른다고 하고, 또 규제가 예고된 지역들 같은 경우 미리 선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과열 현상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럼 참여하려면 능력껏 참여해라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능력껏이라는 게, 사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걸 정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것도 그 능력이 무한정 공급해주는 대출로 인한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가격에 수요해 줄 수 있는지를 시장에서 이제 인식하게끔 만드는 조치,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노멀이 12억, 13억 뭐 이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단기간에 걸쳐서 올라갔는데,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에선 안 내려올 거야라는 이런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을 누가 봐도, 또 부동산이 굉장히 여러 지역에 걸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샀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그만큼 돈이 생길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서 대출이 줄어든 만큼 현금을 투입해서 집을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요즘과 같이 이제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다른 자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집을 사줄 거기 때문에 대출이 좀 줄어들어도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현금의 절대량 중에 50% 가까이를 상위 1%가 가지고 있어요. 전체 예금액의 절반 이상이 상위 1%가 가지고 있고, 상위 10% 정도가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지금 말하는 이 폭을 자산으로 어떤 다른 대체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이 가장 뜨거웠던 시장이었잖아요. 집이 가장 뜨거웠던 시장이었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저축의 여력, 현금 유동성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자산시장의 상승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내서 이 집을 비싸게 사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이 불안감이 실질과 다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현금이 20억 있는 사람이 지금 대출을 6억만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26억이잖아요. 26억에 지금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현금이 20억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6억 대출을 받아도 닿을 수 없는 가격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지될 수 있나요? 누군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사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구조. 집이라는 시장 자체가 100% 거의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거래하는 시장이잖아요. 최종적인 소비자도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불안감을 가져가서 섣부르게 움직일 게 아니라 어떤 저점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가는 과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비유동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가치, 인플레이션의 해지 효과가 있고 그 어떤 실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동산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지만 어떤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는 그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내가 예상했던 그 어떤 자산의 가치 자체가 축소되는 과정을 겪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유동성이 가계 유동성이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자기가 쓸 돈이 없는 거거든요. 쓸 돈이 없는 이유가 근데 빚이 없으면 사실은 쓸 돈이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데 빚이 많으면 그만큼 어떤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유동성에 있어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금액의 자산을 처분해서 이 빚을 정리해야 되는 강제로 청산되는 이런 주식으로 치면 반대 매매의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환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뭐 주식처럼 가격이 떨어져도 그 떨어진 금액에 바로 이제 시장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하락장이 됐을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소외된 특히나 뭐 대장주로 일컬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에는 정말로 이제 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가게들이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많이 활용을 했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장기간 이제 매월 갚는 형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끌이라는 형태를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받는다든가 어쨌든 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금융 비용을 초과한 형태로 이 집을 일단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 부담감이 훨씬 커지니까 그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경매나 이런 부분들의 양도 지금 사실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물량들이 강제적인 형태의 매매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이런 유동성 위기가 어느 순간이든 계속 오고 있다.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모았던 그러니까 레버리지뿐 아니라 자기의 자본도 들어갔잖아요. 그 전체를 이제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것의 수요자, 즉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집을 이제 쓸 사람들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가계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 시대를 맞이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집은 한 번 지어지면 거의 100년 가까이 가는 어떤 물리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지만 공급은 신축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아주 오래된 집들이 멸실이 되고 새로 지어지더라도 그 멸실된 수요보다 훨씬 더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수의 물량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 집을 계속 수요해줄 절대적인 인구 자체는 줄어드는 구조로 진입을 했다. 거기에 집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사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팔아야 되는 정도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입장으로 전환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구 수가 늘어나서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가 늘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늘어난 가구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주거 형태 중에 가장 고급화된 주거 형태라고 얘기하는 아파트의 수요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요 자체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지금 수요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진짜 집이 없어서 지금 살 집이 없어서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야 내가 이 자산 가격 상승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득을 능가하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수요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안 꺼져도 살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살 능력이 으로는 닿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더더욱 수요할 수 있는 층이 얇아진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공급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5년 전에 이미 계획이 돼서 지금 보상도 하고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수요 없는 공급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 손실이나 그게 물리적으로 공급이 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들을 회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게 체감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 심리가 꺼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미 다른 부동산 시장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업체들이 결국에는 사무실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누군가 이거를 따박따박 월세를 내주면서 여기서 운영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분양 받아놓으면 나중에 누군가 더 비싸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할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거다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니까 분양가보다 뭐 10%, 20%, 많게는 40% 이렇게 이제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파산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파트 시장도 똑같다. 이 수요가 굉장히 과열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집을 사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선점하면 그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꺼지지가 않고 일부 지역은 과열되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공급. 왜냐하면 최종적인 소비자는 누군가 살아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살아줘야 되는 사람이 또 그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부동산 시장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시장에서 내가 어떤 금융이라든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걸 이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모아놓은 자금이 1억밖에 없는데 뭐 대출을 8, 9억을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돈, 30%도 안 되는 자기 자본에다가 뭐 70%, 80%를 레버리지로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한 7, 80%의 레버리지를 내가 몇 년만 감당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과연 그럼 나는 이 대출이 가능한다는 전제하에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상황 플러스 적당한 혜택이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같이 이제 PF 시장의 위기 또 이제 부동산의 어떤 거래 경색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누군가 사줘야 그 기업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혜택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허용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주택이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유주택자 또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이 되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이라는 건 결국 내가 필요한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그 집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내가 유지를 했다가 갈아타기의 기회를 놓칠
될까봐 또는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내가 5억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1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10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10억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특정 지역만 살아남는다 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는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무리해서 15억, 20억 하는 한강벨트로 넘어가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갈아타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5억을 살 때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샀을 거고 10억에 팔고 나서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닿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또 레버리지를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집이 있는 사람들이 빚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에 있어서 제2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시작이 된 시기고 이런 시기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리밸런싱을 택해서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유주택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죠. 그리고 아직은 심리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누군가는 내가 조금 싸게 내놓으면 살 사람이 있다라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이라면 오히려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체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즉 내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공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금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이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내가 진입을 하려면 남들과 어떤 경쟁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현금의 어떤 동원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해라. 그래서 제가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특히나 비유동성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에 1000조 정도 됐었는데 2025년에 이제 2000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늘리면서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처럼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서 그걸 계속 돌리면서 어떤 인플레도 감안하고 계속해서 어떤 부채로서 상황을 연명해 나갈 수 있는 구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의 한계 상황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도대체 왜 한계 상황인 거를 인지하지 못할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일단 전체적인 국민이 벌어들이는 총생산 대비해서 부채가 100%가 넘어가요.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빚이 훨씬 더 많은 상태. 이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계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한계 상황이다. 그 수치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이걸 많이 따지거든요. 세금이라든가 고정비용을 떼고 났을 때 남는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거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200%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데 빚은 200만 원인 거예요.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100%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100%인데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소득이 늘어나는데 빚도 좀 그 정도 속도로 늘어나면 그 커버가 되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빚만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의 정도가 2배의 상황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러면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전세를 끼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전세를 끼고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전세금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금이라는 걸 돌려줘야 하는 시기에 돌려줄 수 있으면 이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려줘야 되는 시기에 돌려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돌려주냐 하면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돌려주죠. 이거는 은행으로 치면 대환 대출을 한 것과 같은 거죠. A라는 사람한테 빌려서 쓴 돈을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다시 빌려가지고 갚는 형태. 똑같은 금액을 빌려서 똑같이 갚을 수 있어야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는 A라는 사람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누구한테 빌렸더니 그만큼을 못 빌리는 거예요. 이게 역전세거든요. 그랬더니 팔려고 한다고 바로 내놓는다고 팔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정부가 은행한테 대출해 주라고 했죠. 대환 대출에, 그러니까 전세 반환 대출을 허용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또 전세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만큼 벌어진 갭을 메꿀 만큼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하진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위기의 신호죠.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연장해주고 그냥 눌러주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계에 처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강제 매매의 형태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 게 이게 한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공급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형태고 근데 이 빚을 더 낼 수 그러니까 더 내줘야 되는데 더 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빌려가 있는 걸 유지해 주려면 그만큼을 계속 똑같이 빌려줘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니즈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부채가 축소되면 그만큼 어떤 집값이 하향될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시간적인 변화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2,860조 넘어가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2,000조고 뭐 자영업자의 부채라든가 뭐 전세보증금까지 하면 뭐 1,000조에서 거의 4,000조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 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GDP 대비해서 110%가 넘어가죠. 거기도 이렇게 해서 한 2,800, 2,9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기업 또한 코로나라는 걸 겪고 또 저성장 또 어떤 기업의 경쟁력 약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걸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상장사 10곳 중에서 4곳이 그 이자 보상 배율 1이 안 돼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다. 그게 1이거든요. 이자만큼도 못 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마이너스인 기업들인데 기업이 없어지면 그만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유예해주고 어떤 식으로든 망하지 않게끔 계속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돈 못 벌고 그냥 빚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사회적인 변화죠. 그러면 집을 소비해줄 가게를 고용해줄 기업들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이게 변화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차입 의존율 같은 경우도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영업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거는 영업을 통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이 상황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가지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비율이 30%인 거거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자본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지만 지금 발행되고 있는 회사채들의 성격을 보면 그냥 운영 비용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롯데칠성인가 여기서도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운영 자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빌려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나 뭐 이런 걸 겪을 때는 큰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되게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겪었고 또
어떤 기업이 무너졌을 때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지해주고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에는 기업 자체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용되어 있는 가계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 거죠.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임금의 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집을 사줄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소득 활동이 강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 이런 또 자기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일찍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게 내가 나중에 환가되지 않아도 좋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소비자가 나여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갖기 전까지는 내가 현실에 맞춰서 지금 나의 현실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끝까지 내가 이걸 환가하지 않아도 나는 이걸 유지할 의향이 있다. 이런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좋다고 하면 이제 거기 가서 그냥 사죠. 그리고 그게 내가 평상시에 몰랐던 지역이고 몰랐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사자마자 얼마가 올랐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기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사고. 근데 그걸 사는 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갚아야 할 부채를 끌어당겨서 사거나 또는 자기가 모아놓았던 돈을 거의 대부분 투입해가지고 사는 형태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내가 잘 아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시기에 있어서도 이 어떤 시장 환경이 이 부동산 시장 요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집은 무조건 오른다.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뭐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강남 그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별화가 된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어떤 건 엄청나게 낮은 가치를 갖는다.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지금 반포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반포만 좋은 거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많이 놓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심한 형태인데 어떤 집을 산다는 선택은 사실은 자기의 모든 유동성을 집 한 채와 맞바꾸는 선택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좀 남들이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면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환율의 변화를 봐도 사실은 시장의 상황에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직전, 코로나 터지고 나서 1,200원대 환율이었는데 환율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와 돈과의 어떤 교환 가치의 척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느냐의 개념인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환율이 1,400원에서 이제 1,500원까지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돈 대비해서 환율을 계산을 하는데 미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신용적인 측면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용적인 측면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유동성 경색의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만이라도 좀 챙겨서 보셨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본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이런 방송 활동을 사실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20년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개별적이고 왜곡된 편향돼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더
시어리 같이 이렇게 누군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구조 자체가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 자체가 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어떤 자산 상승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과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늘어난 부채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많이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려가면서 사실은 나와 똑같은 가게,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형태로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좀 정상적인 시장화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데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뜨거워질 이유가 없는데 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디가 대장 아파트다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2억이면 뭐 2억은 간다, 뭐 3억이 갈 거다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집 하나에 한 칸 정도 되는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땅 자체가 땅도 아니죠. 집 어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어쨌든 그거의 가치가 평당 1억이다, 1억 5천이다, 2억이다 이런 것들이 노멀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거래가 없는데 전체적인 1년 동안의 거래 중에 한두 건의 거래 이런 걸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거에 상응하게 사람들이 그럼 나 더 많은 빚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쫓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왜곡되는 현상이 그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진다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히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과열, 지금과 같은 게 거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금 20억 있는 사람이 대출을 6억을 받아도 또는 10억을 받아도 만약에 대출에 제한이 없어서 20억을 빌릴 수 있고 30억을 빌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현금 20억 있는 사람이 저 정도 이상의 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있겠죠.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고 전문직을 하시고 또 이런 어떤 투자 활동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현금 20억을 만들 수가 있는 나이가 40대, 50대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 30억을 빌려서 과연 강남의 아파트를 사겠느냐. 이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 사거든요. 30억이라는 거 한 달에 이자로만 생각해도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소득의 절정에 있는 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판단해 보면 그건 사실은 닿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를 알고도 있으면서 누군가는 막연히 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면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